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전 당원 투표로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반대파는 민주평화당 시도당 창당대회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중재파 의원들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그거부터 팩트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왜 전당대회를 안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표면상으로 이유는 일단 지금 민주평화당도 지금 창당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분들은 이제 이중당적이 되죠. 그러니까 네. 이중당적이 된 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배제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2월 4일 전당대회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런 입장인데요. 예. 근데 이제 그 본질로 좀 들어가 보면 어쨌건 1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반통합파 대표 당원들이. 그분들이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이제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에는 혹여라도 무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포함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전당원 투표로 이제 우회를 하겠다는 건데 통합을 전당대회가 아니라 중앙위에서 의결하려면 당원 당규를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걸까요? 그래서 당원은 이제 국가로 말하면 헌법인데 당원을 지금 이런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반대파 측에서 상당히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파 측이 아니라도 지금 우리 백 변호사 설명처럼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이중당적으로 이제 등록돼 있다는 거라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이번 전당대회가 원래 2월 4일 날 이제 개최되려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분산 전당대회 개최하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23곳으로 나눠서 한다 이런 꼼수 아니냐라고 이제 통합 반대파에서 비판을 해왔는데 당원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전당대회가 아닌 다른 쪽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못을 좀 줄이려 했던 시도도 좀 있었어요. 이제 뭐 연락이 안 된다는 이런 이제 당원을 빼면은 분모가 줄면은 의결 정수가 좀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받을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당헌이라는 게 사실상 헌법이잖아요. 그렇죠. 국가로 말하면 그걸 바꿔서 원하는 것을 얻겠다. 이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반대파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이 전당대회 여는 과정도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전당원 투표로 통합을 결정을 하겠다는 거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걸 바꾸지 않고 진행을 하면 이건 당원 당규에 반하는 또 그 전당원 투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정말 모든 걸 무시하고 무조건 앞으로만 달려가고 나머지 이제 당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 반대파들이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독재국가 수준이다, 뭐 이런 정도의 비판까지 내놓았어요. 지금 이 양측의 이미 이제 그 비방전은 이미 수위를 넘었다고 보고요. 같은 당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여기서 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미 정당으로서의 그 같은 당을 한다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미 민주평화당이라는 당명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발기인 시도당대회도 했고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절차상의 문제들 얘기하는데 저건 정당이잖아요.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빨리 갈라서는 게 맞다고 좀 봐요. 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요. 국민들은 정말 이제 국민당 내부의 저런 내홍 그리고 이미 갈라선 수순에 접어들었고 기정사실화 됐는데 언제까지나 절차 가지고 문제 제기하느냐. 그래서 특히 비례대표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대표도 좀 전향적으로 그렇게 해결해주고 또 이쪽의 반대파도 더 이상 전당대회 문제 제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빨리 질서 있게 갈아쓰고 질서 있게 이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통합파 안철수 대표의 통합파가 있고 뭐 박지원 대표든 호남 의원 중심의 반대파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중재파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당 대표를 좀 사퇴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럼 중도파도 통합에 참여하시오. 그러면 내가 23일 날 끝나는 날 그때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또 조건부 사퇴를 하면서 공을 다시 중도파한테 넘겼어요. 문제를 풀겠다고 나선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이 우리 편 되면은 내가 사퇴할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글쎄요. 이제 중도파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보고 중재파, 중도파가 나오면 되지 10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주승용 의원의 경우는 중재파면서 조금 통합 쪽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대표가 역으로 공을 이제 중도파한테 남기니까
주승용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다른 의원도 아닌. 그러니까 중재파 의원들 중에서 성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쪽의 의원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주승용이나 이 김동철 의원도 좀 살짝 그런 것 같은데, 좀 통합파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또 주승용 의원도 불쾌하다는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안 대표가 자꾸 저런 식으로 지나치게 지금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통합을 해야 되고 의석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비례대표 출당시키지 않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더 코너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정치는 저렇게 하면 오히려 더 지지를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중재파도 결국 입장을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도파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좀 각자 도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오늘 오찬을 하면서 중재파 의원들이 거취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의석수를 조금 계산해 보자면 중재파 의원들이 7명에서 9명 정도가 됩니다. 또 이제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 바른정당 의원들이 24명 정도, 또 반대파 의원들이 한 17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이 7명 의원들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단 반대파 의원 쪽에서는 어떻게든 20석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통합 반대하는 쪽으로 좀 끌어들이려는 모양새인 것 같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비례대표 출당까지 막고 사활을 걸고 있는 건 어떻게 지금 바른정당과 합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석수를 내야 통합에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도파 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중도파 의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이 다 개별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어쨌건 2월 4일 전당대 이후에 전당대는 무산됐지만 바로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던진 거를 23일 이제 완전히 다 통합이 되면 그때 물러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때는 어차피 당이 없는데 물러나서 그렇죠. 뭐 하느냐라는 어차피 얘기가 또 대표가 나오면서 없어야 되니까. 안철수 대표의 반응, 이 대응 자체가 중도파원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든 상황이라 이제 좀 오늘 오전에 이제 지금 오찬을 하고 앞으로 이 중도파 의원들도 거취를 결정하겠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재파 의원들의 얘기 들어보죠. 먼저 안철수 대표의 발언, 그리고 중재파 의원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의 발언입니다. 중재파에 대해서 합류하신다면 사퇴를 하겠다, 이런 조건부 사퇴안을 던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중재파분들 지금 이제 아직 결심을 못하고 계신 분들, 지금까지 당이 제대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충심 그리고 당에 대한 사랑은 어느 분들보다도 크신 분들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통합신당 쪽으로 합류하지 않으셔도 13일 사퇴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저는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승민 대표랑도 합의가 되신 내용이에요? 아침에 의논했습니다. 우리 통합을 위한 우리 당 전당대회 직후에 사퇴를 해달라. 결과에 따라서 좀 신당 창당하고 있는 분들을 다시 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분당이 안 되도록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저쪽 유승민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이제 통합 당 대회까지 다 마친 다음에 사퇴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말은 사퇴지만 통합 대회가 끝나버리면 이 당은 법률적으로 소멸이 되고 우리 중재파들이 제안했던 안을 거부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중재파 의원들뿐만 아니라 유승민 대표마저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안철수 대표의 승부세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안철수 대표만 사퇴를 하면은 유승민 대표가 혼자 대표직을 지키고 있기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유승민 대표는 지금 이래저래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에요. 지금 이 당이 통합된 다음에도 당 대표직을 가지고도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는 안 대표에게 같이 대표를 하자는 입장이고, 네. 지금 지금 안 대표는 통합되면 자신은 이제 대표 좀 물러나겠다. 지난번에 100의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비례대표 문제예요. 유승민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통합되기 전에 출당시켜줘서 같이 이제 그들의 정책 의사를 좀 자유롭게 해주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유 대표도 유 대표대로의 정책 계산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이 들어오면 역시 당내 정체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 대표는 그런 입장 취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통합 과정에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통합이라는 건 아무튼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두 당의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고 더 낮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당내 분열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통합신당이라는 말이
과연 맞는가? 형용모순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당명 자체가 통합신당이라는 그런 얘기가. 예. 자, 그 사실 이게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라는 게 이게 정치 일정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에 상당히 다른데 지금 안철수 대표나 뭐 유승민 대표의 경우 곧바로 6월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당에서 반대를 하든 뭘 하든 나는 유권자인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대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를 다시 취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반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파도 지방선거 때 호남을 우리가 지켰습니다라고 하면서 적어도 호남에서만큼은 지금 호남권 자기 의원의 지역구에서 뭐 도의원이 됐든 뭐 어떤 의원이 됐든 많이 배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호남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다면 결국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뭐 지금의 어떤 그 합의점을 찾는다든가 국민의당은 완전히 이제 갈라선 뒤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개 이제 이러한 그 분당이라든지요, 뭐 연대라든지 통합이라든지 합당 이런 것들이 선거 전후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후에 이른바 연합 정치가 좋게 말하면 대단히 연합 정치라고 볼 수 있고, 뭐 합종연행이라고 할 수 있고, 합종연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좀 지금 이런 상황은 정말 선거만 의식한 거거든요. 국민들의 어쨌든 이익이라든지 이해를 대표하고 이런 정당 체제, 다당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과는 전 객관적으로 볼 때 거리가 별로 멀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의 이 통합 반대파들은 거의 지역구가 호남이에요. 또 이쪽 뭐 통합 찬성파는 비례대표가 더 많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도생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 행위들을 하는 건데 문제는 호남의 유권자들의 의사 문제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말이죠. 통합에 좀 바른정당으로 가는 쪽에 대한 쪽보다는 지금 통합 반대파 쪽의 지역구 의원들의 좀 실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호남 지지율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통합파는 수도권에서 승부를 걸겠다. 호남을 뭐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는 얘기 안 하지만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뭔가 승부를 걸면 지방선거 이후에 자신들이 올라갈 수 있다. 제3당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판단을 하는 것에 비하여 통합 반대파는 그렇지 않다. 역시 호남, 국민의당의 태생이 호남의 지역구에 기반을 뒀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유승민 대표도 햇볕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잖아요. 안 대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쪽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방선거의 성적에 따라서 이 당의 운명들이 결정되지 않나. 그 다른 의원들의 지방선거 성적도 중요하지만 예. 본인들도 지금 걱정이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목소리가 있어요. 안철수 대표 뭐 서울시장을 나가든 뭐 경기도지사를 나가든 뭘 하든 해야 되지 출마해야 않겠습니까? 되겠죠. 출마를 해야 예. 되지. 그 국민들한테 심판 받으려면 유승민 의원은 그렇다고 뭐 대구 지금 여론 별로 좋지 않은데 그쪽으로 갈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와서 무슨 뭐 남경필 지사랑 뭐 같은 당 같이 했던 사람이 다시 맞붙은 이 계산이 복잡해져요. 굉장히 중요한 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치인들은요 출마를 해서 낙선할 각오를 하고 출마를 할 때 그럴 때 국민들이 새롭게 보고 국민들에 대한 임팩트 충격이 있어요.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렇죠. 부산 출마 계속 출마했던 거 아닙니까? 예. 과연 이들이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 이분들이 그러한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합당을 해서 안 대표가 정말 서울시가 만만치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당 지지도에서 그렇다면 과연 안 대표가 그런 선택할 수 있을지 유승민 대표도 계속 대구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뭐를 고집해서 뭔가 출마해서 국민들이 유승민 대표가 바뀌었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이 정당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가늠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이렇게 혼돈 속에 통합 속도 역시 또한 빨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이후에 사용할 당명을 결정한다는데 국민투표 결과 바른국민당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좀 섭섭해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바른당이 앞에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럴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명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그쪽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명을요. 이제 줄여서 부를 때 어떻게 부를지가 굉장히 문제예요. 국민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바른당이라고 하면 서로 섭섭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국당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당명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줄여서 부르는 걸 어떻게 부를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그걸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예. 자, 이제 정치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검찰을 뒤흔들고 있는 사건이죠.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사건. 오늘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해서 조희진 동부지검장이 단장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검찰에서 준상조사단이 어떤 활동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2010년 10월 30일에 있었던 성추행 사건은 처벌을 못합니다.
아, 그렇죠. 법적으로. 공소시효. 네, 아니 공소시효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폭행 관련해서 다 친고죄였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데 고소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고소 기간이 6개월인데 그 6개월이죠. 도과하면 네. 이제 처벌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그 일을 기초로 해서 지금 서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사불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 통영지청하는 과정에서 인사불이익이 있었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검찰 내에서 실제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제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 실제로 여검사들이 뭐 남자 검사들에게 뭐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성적 차별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에 진상조사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검찰 내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은 없게 하나하나 확인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성추행 은폐 가해자로 지목된 게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런 적 없다. 오히려 스스로 묻은 건 서 검사 본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박글을 올렸어요. 글쎄요, 주장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죠.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서지현 검사 본인이 뭐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근데 이문정 검사인가요? 네. 아니,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또 이렇지도 또 않아요. 그때 왜 지금 그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들치느냐, 들쑤시느냐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최 의원의 저 얘기하고 일맥상통하긴 하죠. 본인이 어떤 억울하지만 참기로 했는데 왜 자꾸만 당시 임 검사한테 하는 얘기죠. 왜 자꾸만 이렇게 들쑤시냐 이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야말로 사실관계를 얘기를 우리가 어디가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야말로 이제 검찰에서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되면 여기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상조사단이 과연 이제 내부 이제 인사들만 구성이 될 때 과연 잘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죠. 지금 이 검찰 내부에 있거나 또는 뭐 여성 변호사의 성명 등을 보면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보다 더 심한 일도 많았다. 실제로 서 검사도 뭐 성폭행이라는 단어까지 썼었으니까요. 뭐 사실관계는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왔다고 보세요? 사실 공공연한 얘기이긴 했었어요. 검찰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약간 마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고 남자 검사들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여자 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죠. 여자 검사들이 그 안에서 내부에서 좀 무시받고 또 성적으로 차별받는 부분에다가 또 그 안에서 공공연하게 성추행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검찰은 조직의 특수성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 수사를 누가 하나요? 그 조직 내에서 하잖아요. 유일하게 감사원에서 감사도 안 받는 곳이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도 안에서 다 묻혀요. 이번에 서지현 검사도 사실 8년이나 걸렸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문정 검사도 계속 얘기를 그렇죠. 했지만 그리고 무시당했고. 지금 사실 서 검사 외에 다른 검사들도 문제 제기해도 묻힐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칠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제기를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 검찰 내 무소불위의 권력과 검찰 조직의 특성과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좀 깨끗이 털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법조계 분위기가 그렇다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최창열 교수,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